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댁에 갈 때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좋은 의미의 설렘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그런 떨림이죠.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마치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 같은 기분이었어요. 분명 가족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이런 제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까요? 남편에게 말하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하시고,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 해서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이건 어느 며느리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상처들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끝에는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 희망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명절 아침부터 시작된 제 이야기를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늘 그랬어요.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무거운 덩어리가 잠을 깨우곤 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더군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전 6시 10분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괜찮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 오늘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시댁에 가져갈 선물들을 챙기고 남편이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를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과일을 꺼냈어요. 사과, 배, 감,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한라봉까지요. 어젯밤 늦게까지 과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 담았죠. 포장지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선택했고요. 거실 한쪽에 정리해둔 선물 상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드릴 건강식품, 시어머니께 드릴 화장품 세트, 시누이에게 줄 핸드백, 조카들에게 줄 용돈 봉투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 새벽잠이 많은 편이라 깨우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차분히 준비할 시간이 오히려 좋았죠.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골라보았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소박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면 늘 이런 고민이 앞서거든요. 결국 진한 남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이었어요. 목걸이는 진주로, 귀걸이도 작고 단순한 것으로 골랐죠. 화장을 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표정이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명절이니까 웃으라고요. 입꼬리를 올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았는데 눈가에는 여전히 걱정의 그림자가 남아있더군요. 남편을 깨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물들을 점검했어요. 빠뜨린 게 없는지,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완벽해야 했거든요. 아니,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일어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몇 번 뒤척이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벌써냐고 묻더군요. 늦으면 안 된다고 대답했죠. 남편은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늘 특별한 하루였죠. 명절이니까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남편과 함께 준비를 마쳤어요. 남편은 평상시처럼 편안해 보였는데 저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차에 선물들을 싣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며 고생했다고 말하더군요.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번의 명절을 함께 했죠. 하지만 아직도 시댁에 갈 때면 이상하게 긴장이 돼요. 처음 몇 년은 그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설렘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시누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벽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겉으로는 친절했죠.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손님인 것처럼 아니면 영원히 외부인으로 남을 사람인 것처럼요.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마음은 좋으시다고 하더군요. 누나도 원래 성격이 조금 까칠하지만 속은 따뜻하다고요.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는 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선물들을 챙기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대문 앞에 서니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미 신우인의 가족이 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족인데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마치 낯선 집을 방문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라고 대답했더니 왔구나 하시며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특별히 반가워하는 것도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 그냥 담담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고 인사드렸더니 왔구나 들어가시더군요. 현관에 들어서니 시누이의 구두가 보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거실에서 시누이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들고 온 것들을 보며 선물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칭찬인지 핀잔인지 알 수 없는 톤이었죠. 명절인데 당연하다고 대답하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네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시누이는 조카들과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시누이가 저를 보며 형수 왔다고 말하더군요. 반갑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안녕하다고 인사했죠? 조카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아이들만은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짐을 들고 들어오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아들아 왔구나. 고생했다. 길은 안 막혔지 하시면서요. 남편도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괜찮았다고 대답했죠.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저는 준비해온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하나씩 꺼내어 가족들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께는 요즘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누이에게는 내가 쓸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했죠. 각각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었어요.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고마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받으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화장품 세트를 받아보시더니 이런 건 안 사와도 되는데 돈만 아깝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가슴이 쓰렸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선택한 선물이었거든요. 좋은 걸 쓰셔야죠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시누이는 핸드백을 받아들고는 형수는 항상 이런 거 주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조카들만은 용돈 봉투를 받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준비해온 과일을 예쁘게 담아서 상에 올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들여다보시더니 과일값도 요즘 비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괜찮다고 명절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도 먼저 나오는 말은 돈에 대한 걱정이었죠. 물론 절약 정신은 좋은 것이지만 가끔은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동네 소식, 친척들 안부, 아이들 학교 이야기까지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말을 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거나 예전 일들에 대한 추억이었거든요.
가끔 저를 향해 시선을 던지기는 했지만 그저 예의상 그런 것 같았어요. 진짜로 제 의견을 궁금해하거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그 웃음 속에 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사 일, 요즘 경기, 건강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만은 정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요.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었을까요?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따라가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시누이도 엄마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이 기분이 하루 종일 계속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분명 좋아질 거라고, 오늘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냐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죠. 시누이도 엄마가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시다고 했거든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조카들 학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누구네 아이는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시아버지께서도 가끔 맞장구를 치며 들어주고 계셨고요. 저도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희도 아이가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리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 시누이와 아버지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지만 대부분 조용히 앉아 있었죠. 남편에게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조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큰 조카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송편이 맛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점심도 먹기 전인데 벌써 송편을 먹었나 봐요. 시누이가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송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슬쩍 보더니 형수는 송편 만들 줄 아냐고 물어보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만들 줄은 안다고 대답했지만 잘 만드는 편은 아니라고 덧붙였죠. 시누이는 그럼 엄마한테 배워야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셔서 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먼저 일어나서 엄마를 도우러 갔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둘이 하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다시 거실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그릇을 쓸 것인지, 반찬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만의 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호흡이랄까요. 조금 후 상이 차려졌어요. 정말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게 한눈에 보였어요. 송편도 예쁘게 빚어져 있었고 각종 나물과 전도 맛있어 보였죠. 자리에 앉으니 또 다른 경계선이 느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상석에 앉으시고 시어머니께서 그 옆에, 시누이는 어머니 옆에 자연스럽게 앉더군요. 남편은 아버지 옆에 앉았고요.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결국 남편 옆에 앉았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제가 그 규칙을 몰라서 헤매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차려주셔서 고맙다고요. 시누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역시 엄마 손맛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저도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은 정말 맛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왠지 겉도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자신과 남편이 어렸을 때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그때는 얼마나 신났는지 하는 추억담이었죠. 시아버지께서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셨어요. 아이들이 작을 때는 정말 귀여웠다고,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도 웃으시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들에게는 수십 년의 추억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추억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으니까 나름의 추억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만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릴 때 자신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누나와 어떻게 싸웠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했죠.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저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즐거운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위기에 맞춰 웃는 것뿐이었죠. 신우이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형수는 어릴 때 어땠냐고 물어보더군요. 명절에 뭘 하고 놀았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도 어릴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명절을 보냈는지, 어머니께서 어떤 음식을 해주셨는지 말씀드렸죠. 잠시 조용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의상 듣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다시 그들의 추억담이 이어졌어요. 마치 제 이야기는 잠깐의 끼어들기였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추억 속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이런 기분이 계속되었습니다. 분명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그 대화의 중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조카들이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만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할머니한테 이것저것 조르기도 하고 할아버지께 안기기도 하고요. 엄마한테는 응석을 부리고 삼촌한테는 장난을 걸기도 했죠. 그런데 저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인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저보다는 다른 어른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어요.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서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또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명절인데 며느리가 뭘 하냐고요. 시누이도 엄마 말이 맞다고 했어요. 형수는 쉬라고요. 그래서 결국 설거지도 못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자꾸 제외되는 느낌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다시 신문을 보고 계셨고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조카들은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대화 소리까지요.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자니 시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시니까 방해가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자니 무료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더군요. 자꾸 부엌 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도 그런 이야기에 끼고 싶었는데 불러주지 않으니까 갈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부엌에서 일을 마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두 분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함께 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라 그런지 더욱 가까워 보였어요. 시누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랑 같이 설거지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설거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일 꿀잼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도 웃으시며 그렇다고 하셨어요.
미영이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저도 그런 관계를 갖고 싶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신우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슬슬 집에 가야겠다고요. 아이들 숙제도 봐줘야 하고 내일 준비도 해야 한다고 했죠. 조카들이 아쉬워하며 떼를 썼어요. 더 놀고 가자고 할머니 집이 좋다고 하더군요. 신우이는 웃으며 다음에 또 오자고 달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아쉬워하셨어요. 벌써 가냐고 좀 더 이따 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신우이는 정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짐을 싸는 신우이를 보며 저도 언제 집에 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슬쩍 눈짓을 해봤지만 남편은 아직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네 가족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활기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조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심심하다고요. 신우이네가 오면 집안이 살아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집안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와도 시어머니께는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남편은 또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저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지만 뭔가 의무적인 미소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었죠.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품었던 기대와는 다른 하루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자책하기도 했어요. 분명 가족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이렇게 경계선이 느껴질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드러날까봐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그래서 더더욱 벽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다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점심보다는 간단한 상차림이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반찬들이 올라왔죠.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데워주신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자리를 잡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때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께서 상석에 시어머니께서 그 옆에 앉으셨죠. 남편은 아버지 건너편에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식사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정해진 서열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먼저 숟가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께서 그리고 남편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따라서 시작했죠.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남편이 회사 상황을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맞장구를 치시며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끼어들기가 어려웠다고 해야겠네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 몇 번 제 직장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죠. 여자가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점점 제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따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더 드시라고 권하셨어요. 너무 안 드신다고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왠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살이 빠졌는지 건강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께서 크게 웃으시며 들어주셨죠. 시어머니께서도 아들 이야기라면 뭐든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웃으며 듣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주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잘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남편이 집에서 뭘 해먹고 다니냐고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물론 요리를 하긴 하지만 특별히 잘한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럭저럭 해먹는 정도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자들은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한다고요.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괜찮다고 집에서 잘해준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두둔해주는 것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의 역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아들을 잘 챙기고 집안일을 잘하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 그것이 이 집에서 원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명절에 이렇게 얼굴 보니 좋다고 자주 와야 한다고 하셨죠. 남편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도 저는 빠져 있었어요. 자주 오라는 말씀도 남편에게만 하시는 것 같았고 제 존재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또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하냐고요? 손님이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로 지냈는데 아직도 손님 취급을 받는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언제까지 손님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걸까요? 혼자 거실에 앉아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는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께 가서 정말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설거지를 했죠.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릇이 많다, 명절이라 힘들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함께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시누이 때는 어릴 때부터 함께 부엌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서로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서운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시어머니와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도와드렸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잘했다고 해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며느리가 효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설거지 한번 도운 것으로 효자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가니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에게 슬쩍 말해봤더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하더군요. 아버지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는 했어요. 남편에게는 친정이니까 더 있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계속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시간이었죠. 마침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늦었으니 집에 가라고요. 길도 막힐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에 품었던 기대와는 많이 다른 하루였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히 가라고 조심해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인사를 드렸죠. 고생했다고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셨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남편이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좋았다고 대답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았다면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은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자주 와야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맞장구를 쳐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면 오늘과 같은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에게 진짜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댁에서는 며느리라는 역할만 요구받는 것 같았고, 친정에서는 이미 시집간 딸이라 조심스러워 하시고요. 그렇다면 정말 제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 저는 온전한 저 자신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명절이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씻고 나서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했다고요?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좋아하신다면 왜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일부터는 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텐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댁에서의 제 자리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저 개인으로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저만의 생각과 감정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제 성도 바꿨고 제 가족보다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건 무엇일까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소속감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외로움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요? 어쩌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명절 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하신 몇 가지 말씀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들이었지만 제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었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다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식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곰곰 생각해 보니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안의 방식에는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시누이가 한 말도 계속 생각났어요. 형수는 항상 이런 거 주는 걸 좋아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겉으로는 농담처럼 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비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물론 시누이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시어머니께서 손님이라고 하신 말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하냐고 하신 그 말이요. 15년이나 며느리로 지냈는데 아직도 손님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얘기해 볼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나쁜 뜻으로 하신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었는데 말이죠. 직장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동료들이 명절은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냥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은 전혀 좋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점심시간에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댁 이야기가 나왔어요. 후배는 아직 결혼 전이라 궁금한 게 많더군요. 시댁은 어떠냐고 어려운 점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말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후배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리면서 문득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고요? 명절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자주 놀러 오라고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긴 했지만 직접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게 아쉬웠어요. 저에게 직접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명절 때 고생했다는 인사 메시지였습니다. 고마운 연락이었지만 왠지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메시지에는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도 있었지만 정말 만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그저 예의상 하는 말 같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 친구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죠. 시댁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인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흔한 일이라는 게 슬펐습니다. 왜 며느리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친구가 조언해 줬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그냥 흘려들으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표정이 되었을까요? 명절 전에는 이런 표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남편은 여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자신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편하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남의 가족이라는 느낌이 컸습니다. 결혼할 때는 정말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저도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애매한 위치에서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였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결과라면 과연 더 노력한다고 달라질까 의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며느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있으면 소극적이라고 하실 것 같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나댄다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난 후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김장을 담그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명절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시댁에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며느리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걱정을 해주신다니. 고마운 일이지만 정작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직접 표현해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시댁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많이 담그셨더군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김치였습니다. 김치를 포장해 주시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잘 먹으라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도 느껴졌어요. 집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해주지 못한다는 지적 같기도 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도 나오셔서 인사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정말로 잘 지내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김치를 받아서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길에서 남편이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셨거든요. 하지만 그 정성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 자신이 서글펐어요. 순수하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집에 와서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모든 말에 숨은 뜻을 찾으며 상처받아야 할까?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맛있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는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담그는데 말이죠.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뭘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정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제가 싫었어요. 예전에 밝고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매번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이었어요. 이 차이를 남편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이렇게 상처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하루하루를 견뎌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의무만 다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니까요. 아직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이런 제 마음을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이라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이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마치 지금의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문득 결혼 전 이 시간이 어땠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이런 복잡한 감정 없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외롭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거든요. 결혼하면서 제가 잃은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바뀌었고 명절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다움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제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을까요? 시댁에서 받은 상처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 순간순간은 참을만 했지만 이렇게 밤에 혼자 있으니 모든 게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다고 하셨던 그 말 속에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시댁 행사는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 명절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고 시아버지 생신에는 잊지 않고 챙겨드렸죠.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외부인이었습니다. 가족 같으면서도 가족이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왜 저는 항상 외톨이가 되는 걸까요? 시댁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렇다고 친정에서도 이미 시집간 딸이라서 조심스러워 하시고요. 그럼 제가 진짜 속할 곳은 어디인 걸까요? 결혼 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저였으니까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며느리라는 역할보다 그냥 저 자신이었죠. 지금은 어디를 가도 누군가의 누구로만 소개돼요. 직장에서조차 누구네 며느리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울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제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어릴 때 꿈꿨던 삶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그의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고 있지만 그의 가족과의 관계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더군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상처를 얘기하면 항상 어머니를 두둔하거나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반응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혼자 앉아서 울고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였고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도 시집살이를 하셨으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시댁을 욕하지 말라고 하실지도 모르고요. 시집간 딸은 시댁에서 잘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울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또 자책했어요. 결혼을 후회한다는 건 남편을 후회한다는 뜻이니까요. 남편은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결혼 생활은 힘들고 시댁 가족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상처는 받고 있고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을 표출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내일이 되면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될 테고 같은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남편이 보면 왜 울었냐고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눈을 마사지했어요. 다시 침실로 돌아가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도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완벽주의자인 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인 걸까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시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무언가 말씀하고 계셨는데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이 물어봤어요. 밤에 거실에 나가 있었냐고요. 화장실 가려다가 봤다고 하더군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나가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남편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고 말했어요. 일이 힘들면 좀 쉬라고도 했죠. 일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밤새 운티가 날까봐 걱정했어요.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선글라스를 써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어요. 정말은 마음이 아픈 건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시댁 가족들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의 눈물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비록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노력할 겁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노력이 보답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밤을 보낸 지 며칠 후 저에게는 조용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 들어오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을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해왔구나.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시댁에서의 제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경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15년 동안 품어왔던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마치 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날 오후 친구와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는데 친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함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거든요.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시댁에서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기로 했다고요. 더 이상 진짜 가족이 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지낼 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의를 지키며 편안하게 지내려고 한다고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겠다고 했죠. 친구가 그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너무 애쓰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편할 거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시댁 방문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 제안했어요. 남편이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저도 제 일과 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 자신의 삶에 더 신경 쓰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더군요. 너무 자주 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시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언제 또 놀러 오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예전 같으면 바로 언제 갈지 약속을 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셨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저라면 시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걱정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이 별로 들지 않더군요. 물론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희생으로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가지도 않았고 갈 때도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물과 적당한 정성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왜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은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 거리가 오히려 서로에게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분들도 제가 너무 신경 쓰지 않으니까 편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시댁에서의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걱정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제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의 일에도 더 열정적이 되었고 취미 생활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시댁 일정 때문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나 봐요. 얼굴이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으니까 모든 것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잘 안 보인다고, 형수가 바빠졌냐고 물어보더군요. 네, 요즘 일이 좀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누이가 그럼 시간 날 때 연락하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언제 만날지 이야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제게는 새로운 자유였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말이죠. 남편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다고, 그게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이해가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지지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저녁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확실히 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지금은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예전의 생각이 돌아오기도 하고 시댁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제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그것도 괜찮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시댁에 갈 때도 마음이 편해요. 예전처럼 긴장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자연스럽게 지내고 와요. 시댁 식구들도 이런 저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지금은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그분들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변화가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억지로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저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이죠. 물론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상처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로 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삶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이 깨달음이 저를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몇 달이 흘러 다시 명절이 다가왔어요. 지난번과 같은 명절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며칠 전부터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시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졌어요. 준비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선물은 적당히 준비했고 옷도 편한 것으로 골랐어요. 예전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어봤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요? 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편안했거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에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오늘따라 편안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표정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네 가족이 먼저 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도착한 거였죠.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을 텐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특별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셨어요. 바쁘지만 즐겁게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요즘 제 생활이 즐거웠거든요.
시아버지께서도 건강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예의상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가짐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모든 말에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점심 준비를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며 함께 부엌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예전처럼 괜찮다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부엌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 요즘 물가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었어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누이네 가족이 도착했을 때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욱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제자리가 어디인지 고민하지도 않았고 대화에 끼지 못해서 속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요즘 형수는 바쁜가 보다고 말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네, 요즘 제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그것도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도 자신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의외의 반응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조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귀여운 아이들의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후에는 모두 함께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전 같으면 끼지 못해서 서운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이야기에 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있기가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어색하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쉬고 싶어서였죠. 작별 인사를 드릴 때도 편안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조심해서 가라고 또 놀러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되면 오겠다고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언제 올지 구체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약속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차에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편안해 보였다고 가족들도 편해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관계가 된 거죠. 집에 도착해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지난번 명절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장소였지만 제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내면 좋겠다고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어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제 자신의 인정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로 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예의는 지키고 자연스럽게 지내기로 한 거죠. 무엇보다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한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느라 제 자신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 시작하려던 취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들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더 자주 가질 예정이고요.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족으로서의 의무도 다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살아갈 거예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밤에 시댁일로 고민하느라 별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기대됩니다.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시댁에서의 쓸쓸했던 명절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명절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저답게 지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모습 그대로 지내면서 말이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 자신을 되찾은 것,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말입니다. 비록 쓸쓸한 명절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명절이든 제 방식으로 제 행복을 위해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상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노력하면,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때로는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